꽃샘 추위가 한풀 꺾이고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곧 꽃놀이 시즌이 다가올 텐데요. 서울은 당장 26일부터, 대전은 27일경, 인천은 4월 3일경부터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영과 부산은 벌써부터 조금씩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고들탑 애청자분들은 사실 차막힌다고 벚꽃 축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2014년 벚꽃은 또 오는 게 아니니까 한 박자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시간들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라스베가스를 여행 중인 인기 레이싱 모델 홍하나 양이 고들탑 방송을 듣고 청취자분들께 음성 편지를 보내왔어요. 듣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5기 홍하나입니다. 요즘 제가 활동이 뜸하죠? 제가 뉴욕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활동이 좀 줄었네요. 그래도 어제 맨하튼 빌딩 폭발사고 났을 때 안부 묻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저 아직 사랑받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라스베가스 여행 중인데요.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팬들이 계셔서 되게 행복해요.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섹시한 홍하나였습니다. 탑라이더 화이팅! 네, 섹시한 홍하나님, 고들탑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동 걸고 출발합니다. 한 주간의 자동차 업계 각종 뉴스를 다시 정리해보는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5. 봄이 문턱을 넘어선 3월 둘째 주 네티즌이 관심 있게 본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는 중고차 자판기로 허위 매물 없앤다라는 뉴스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자판기처럼 자동차도 자판기로 뽑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로 분쟁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중고차 수출단지 협의회에서 중고차 자판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판기는 자기 차만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줄여서 자판기라고 명명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자판기처럼 자동 주문기기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니 중고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네요. 네티즌이 다음으로 관심 있게 본 뉴스는 바로 지난번 방송이죠. 고들탑 3회 방송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보이는 자동차 신문 탑라이더가 팟캐스트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를 시작한 지 4회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지난 3회 방송 고유경에 들리는 탑라이더가 누적 청취 횟수 2만 회를 넘었습니다. 방송 출연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뉴스는 BMW 코리아가 프리미엄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가양동에 오픈했다는 뉴스입니다. BMW 코리아의 공식 딜러인 도이치모터스가 서울 가양동에 BMW 가양 프리미엄 셀렉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40대 차량을 전시할 수 있는 넓은 전시장과 안락한 고객 상담 라운지도 갖췄다고 하는데요. BMW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252마력의 강력한 파워와 정숙성을 겸비한 벤츠 E300 포매틱 아방가르드 시승기입니다. 요즘 디젤 엔진차는 수입차의 60%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큰 인기가 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E300 포매틱 아방가르드는 가솔린 엔진의 자연 흡기 엔진으로 성능과 정숙성, 고속 안전성과 연비, 그리고 고급스러움까지 모든 걸 겸비했다고 하네요. 수많은 디젤 엔진 차량 가운데 가솔린 엔진 차량의 시승기, 궁금하시면 시승기 꼭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 뉴스는 폭스바겐 스토케 코리아와 제휴 프로모션을 확대했다는 뉴스입니다. 유모차와 자동차가 만났습니다. 폭스바겐 공식 딜러사 아우토플라츠와 스토케 코리아의 제휴로 폭스바겐 모델과 스토케를 패키지로 구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우토플라츠 전시장에 가면 차량과 유모차를 함께 둘러볼 수도 있고요. 또 가격 할인까지 해준다고 하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께서는 솔깃한 프로모션이겠네요.
네, 지난주는 다양한 소식들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이 가장 궁금하셨나요? 이상 탑라이더 주간 오토뉴스 탑5였습니다. 네, 런칭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기아의 전기차 소울 EV 미디어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레이 EV 이후에 기아의 두 번째 전기차죠. 소울 EV 설명회에 다녀온 김진아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진짜 이제 봄이 좀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완전 햇살도 되게 따뜻하고요. 네, 오늘 흰색 후드티를 또 이렇게 입고 오신 걸 보니까 네, 봄 처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후드티가요? 너무 화사해 보여요. 이거 글씨 자막이란다. 글씨도 빨간색, 파란색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쁜데 네, 고맙습니다. 혹시 봄 타세요? 네, 저 봄 심하게 탑니다. 어떻게 타세요? 뭐 봄처녀라서 봄을 좀 많이 타는데요. 네. 네, 좀 안에 있는 걸 실내에 있는 게 답답해서 밖에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햇볕 많이 쬐고 그래요. 어디 뭐 여행 다녀오실 계획이나 뭐 다녀오신 곳이나 있으세요? 아직은 없는데 지금 주말마다 좀 사진 찍으러 좀 돌아다니려고. 오, 출사를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동호회 출사 많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진 또 찍는 취미가 있으신가 봐요. 네. 네, 그럼 자동차 기자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네요. 네, 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탑라이더 기사를 보면 또 김진아 기자가 찍은 다양한 자동차들의 사진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진 또 많이 찍어 오셨나요? 이번에는 좀 사진 촬영이 제한이 있어서 네. 사진 촬영은 못했습니다. 그 외형이나 차량 실내 정도 찍을 수 있었고 연구소 내부에서는 카메라를 소지할 수 없어서 핸드폰까지 다 이제 테이프로 붙여가면서 그런 견학을 하고 또 시승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철벽 수비가 있었네요. 네. 네, 기아 전기차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기아의 전기차는 2011년 12월에 레이 EV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소울 EV가 나오게 된 거죠. 전기차는 아직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휘발유나 디젤 뭐 이런 연료 없이 전기로만 차가 움직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보통 가득 주유를 하면은 400에서 한 500km 정도 주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전기차는 그럼 얼마나 주행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전기차라면 굉장히 신기한 게 어릴 적에 건전지 4개 넣고 움직이는 그 장난감 자동차나 네. 놀이동산에 가면 500원 넣고 이게 페달 밟으면 움직이는 그렇죠. 전기차 네. 이런 게 있었어요. 한번 타보셨죠? 타봤죠. 네. 네. 네, 저도 전기차라면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실제 자동차에 승객 4-5명이 타고 정말 움직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왠지 막 속도가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정말 느낌이. 움직일까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좀 신기한 마음으로 이번에 처음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견학을 네. 했고 이번에 견학엔 또 그 연구소 내부까지 견학을 좀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네. 그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사진 촬영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 사진을 찍지 못했지만 이 자동차의 배터리 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나 주요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좀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 그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하단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게 저게 정말 그 장난감 자동차였다면 그 건전지 한 몇천 개는 깔아야 저 정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네네. 하기도 했었습니다. 외형은 신형 소울이랑 똑같다고 하는데 뭐 굳이 또 이렇게 사진 촬영까지 막아야 됐을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아까 질문하신 거 조금 답변이 좀 모자라서 네네. 네, 조금 더 추가를 할게요. 네네. 그 아까 주행할 수 있냐고 물어보신 네. 부분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소울 EV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 그러니까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 24에서 33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고요. 또 완전 충전을 하게 되면 4시간 20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충전을 하면 148km를 한 번에 달릴 수 있다고 해요. 네. 이 정도 거리라면 뭐 서울에서 부산 이렇게는 그렇죠. 장거리는 안 되겠네요. 장거리는 안 되고 시내 주행 뭐 출퇴근 정도 이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외형은 신형 소울이랑 똑같다고요? 네, 작년 10월 말에 출시한 그 올류 소울 기반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외형과 실내가 거의 똑같아요.
뭐 차이점이 있다면 앞모습에 그 라디에이터 그릴 자리에 충전 네. 포트가 있어서 이제 커버가 덮여 있고요. 음.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탱크 커버 자리에 이제 충전 포트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울이나 뭐 기타 몇 개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라디에이터 그릴 쪽에 있어서 약간 어떻게 앞에서 보면 콧구멍에 링거 꽂은 듯한 느낌이 좀 살짝 들기도 해요. 느낌이 확 오네요. 그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뭐 그런. 네, 콧구멍에 꽂은 듯한 느낌이 좀 재밌긴 한데요. 네. 이런 게 좀 인상적이었고 네. 또 실내 같은 경우도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색상이 좀 밝게 좀 인테리어가 꾸며져서 경쾌한 느낌이 드는데 대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없거든요. 그 대신에 네.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많이 써서 미국 유엘사의 친환경 마크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쓴 듯하고요. 그리고 음. 또 이게 전기차 팩이 보통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좌석 하단부나 트렁크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내가 좁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EV 같은 거, 소울 EV 같은 경우에는 차량 하단부에 낮게 이렇게 깔려져 있어서 네. 실내가 좀 넓은 편이었어요. 그 배터리 팩이 또 하단에 붙여 있다고 하니까 차체 자체가 조금 무거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직접 타보셨나요? 네, 타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그 전기차는 대부분 실제 엔진을 갖고 있는 차보다 실제로 좀 무겁습니다. 그 배터리 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겁고 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에 깔려 있기 때문에 네. 무게 중심이 낮아서 또 유리한 면도 있거든요. 네. 우선 그 타본 얘기를 조금 드리면 네. 그 전기차라서 이게 실내 타면 시동을 걸어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엔진 이렇게 부르릉 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버튼 하나로 띡 누르면서 시동을 걸거든요. 장점이자 단점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동이 걸렸는지는 이제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는 걸로 잘 알 수 있고요. 근데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소리가 전혀 없으면 길을 가다가도 주변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시속 20km 이하에서는 좀 인위적인 엔진 소리를 외부에서 들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그 약간의 그 소리가 나는데 실내에서는 그 소리마저도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들 또 그 시동 거리를 또 민감하게 차량의 상태를 체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그 남성분들의 특히나 그 네. 엔진 음소리나 그러니까요. 배기음 소리에 네. 되게 막 흥분을 하시는 분이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심심한 차가 되겠죠. 그냥 온오프 버튼으로 시동이 걸리는 정말 그렇죠. 딱 전기차네요. 네, 이 전기차 직접 이제 타보시고 오셨는데 뭐 지금도 장점 단점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많이 타고 다니게 될까요? 네, 시승은 연구소 안에 있는 주행 시험장에서 해봤는데요. 네, 뭐 시험장이라고 해서 뭐 트랙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넓은 광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광장인데 이제 시승 구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전체 한 1,500m 정도의 타원 코스거든요. 네, 한 500m 직선 코스랑 그리고 또 슬라롬이라고 S자 코스가 연속되는 그 빨간 콘 세워놓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거를 이제 하고 한 바퀴를 도는 짧은 시승 구간이었는데 네, 우선 직선 코스를 이렇게 쭉 가속을 해보니까 출발이 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가속력이 좋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다 네, 이런 느낌이고 시속 한 120까지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이제 슬라롬 구간에서는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많이 꺾으면서 이제 그 핸들 조작감을 네. 느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무게 중심이 하단에 좀 많이 있어서 배터리 팩이 밑에 있어서 되게 안정감 있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느낌은 좀 힘은 좀 딸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작년에 제가 스파크 EV도 시승을 해봤거든요. 네. 스파크는 더 작은 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경차인데,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경차 이런 구분은 없거든요. 음, 이제 이 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울 EV에 비해서 그 네. 수치상으로 굉장히 그 우월한 수치를 갖고 있어요. 뭐 가속력이라든지 네. 뭐 토크감 같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정말 조금 거짓말 못해서 악셀을 딱 밟았는데 고개가 뒤로 이렇게 딱 제쳐질 정도 이렇게 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그 포르쉐 박스터랑 출발 비교 동영상도 그때 막 한창 네. 좋았었어요. 근데 스파크가 포르쉐를 이기는
그런 동영상이에요. 아. 저게 정말 진짜냐 거짓말이냐 진짜일까요? 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진짜요? 네, 제가 체감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짧은 구간이니까 그게 가능했을 건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소울은 네. 좀 스파크에 비해서 덩치도 커졌고 크고 큰 만큼 좀 무거워졌고 그리고 또 박스카 형태를 갖고 있어서 공기 제형도 많이 받기 때문에 스파크에 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면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네. 스파크보다 1년 반이나 나중에 나온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상으로도 좀 떨어지는 사양을 갖고 나왔다는 게 조금은 의외라고나 할까요? 좀 기술력이 딸렸던 건 아닐까라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죠. 네, 지금 장단점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네, 이게 출시 가격이 작은 차에 비해서 좀 비싼 게 네. 전기차들은 원래 좀 더 비싸잖아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네, 4,200만 원 정도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환경부 보조금 1,500만 원이랑 지자체별 보조금이 좀 지역별로 다르지만 최고 900만 원까지 받으면 2,000만 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그 엑스포까지 하면서 그 1호차를 판매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주도는 이제 제주자치구에서 지금 전기차를 전국 그 도 안에서는 그 모든 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아주 야심찬 포부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지역적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충전 같은 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전기차니까 서울에도 충전소가 어디 있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아직 저도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뽑아보진 못했는데요. 주유소처럼 많지 않은 충전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흔하지 않은 데다가 또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주유할 때처럼 뭐 한 몇 분 만에 주유가 되는 게 아니라 20-30분 기다려서 충전을 해야 되고 좀 불편해요.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이제 완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을 케이블 연결해서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아마 전기 도둑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이거 제주도도 지금 뭐 도 전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런 정부 쪽에서 추진은 있는데 그게 반대에 부딪히는 게 그렇다면 따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차량만 위한 주차장을 그럼 지을 거냐 해서 전기차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의 반대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들이 아직은 많이 상주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그 전기차라고 해서 환경을 정말 생각한 차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기는 그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100% 친환경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아직은 또 장거리 운행은 불가하고 출퇴근 정도만 된다고 했는데 사실 차를 출퇴근용으로만 쓰기는 또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출퇴근할 때 안 쓰고 평소에 쓰는 분들이 지금으로선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말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좀 의문이네요. 또 정부에서는 뭐 2020년까지 100만 대를 뭐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정말 미래가 밝을까요? 우선은 좀 밝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긴 추세도 하이브리드나 이런 대체 에너지를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발맞춰서 또 개발을 해야 되고 정부의 시책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번에 뭐 좀 고무될 만한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차 핵심 기술이 국산화됐다면서요? 네, 국산화된 굉장히 중점을 뒀다고 그 기아 관계자분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분의 인터뷰를 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국내 그 업체들 통해서 부품이 국산화되는데 성공하셨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부분을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배터리는 아까 SK 부분하고 모타, 모비스, 감속기, 위아 이런 등등해서 핵심 부품들을 지금 전기자동차를 구성하는 그 핵심 기술이 국산화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아차 관계자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뭐 호감은 가고 관심도 가지만 정말 얼마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뭐 하지만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 과연 뭐 이런 걸 누가 쓰냐 했다가 지금은 없이는 못 살잖아요. 전기차에 또 그런 시대가 한번 오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기아 전기차 소울 EV 출시 현장을 다녀온 김진아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탑라이더는 시승 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 김진아 기자가 소개해줬던 소울 EV가 단 한 방울의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100% 친환경 차라면 기아 K9은 기아 자동차를 대표하는 플러그십 대형 세단답게 기아 자동차 승용차 모델 중에서 가장 연료 소모량이 많은 자동차입니다. 같은 기아 자동차지만 한쪽은 완전한 친환경차, 또 다른 한쪽은 연료를 많이 소모하는 최고급 대형 세단, 이렇게 극과 극인데요. 이번에는 김진우 기자가 K9을 시승하고 시승기를 들려줄 겁니다. 네, 김진우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K9 시승하셨는데 그 연비도 항상 우리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네, 낮은 연비 때문에 부담 있으셨을 것 같았는데 연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대형 세단답게 연료 소모량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시승하지 못했는데 시승하는 동안 제가 총 14만 원 주유비를 지불할 정도였거든요. 네. 시승 기간 내내 제가 연비 체크를 못했었는데 네. 그 월요일 오전 출근길 네. 그러니까 경기도 하남에서 가산동까지 제가 연비 찍어봤었는데 네. 트립 기준으로 리터당 6.5km 기록했습니다. 6.5km. 그리고 14만 원의 주유비라는 게 그럼 이게 며칠 동안 타신 거예요? 대략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동안 14만 원이면은 진짜 그래도 아껴 탄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이렇게까지 원래 보통 차는 뭐 얼마나 타는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는 안 드는 것 같은데 리터당 6.5km per 리터. 연비 좀 나쁜 편 아닌가요? 나쁜 편이죠. 나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대형 세단들 보면 크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예전에 나왔던 뭐 에쿠스 그리고 네. 오피러스 이때 비하면 많이 나아진 편이거든요. 그렇구나.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 그럼 예. 뭐 보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이죠. 네. 우리나라 경우 아직까지 자동차를 사실은 좀 부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고 큰 차를 선호하는 편인데 예, 그렇죠. K9 정도 구매하려면 차 가격도 가격이지만 뭐 주유비, 세금 이런 것까지 또 챙겨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렇죠. 소득 수준이 좀 높은 분들에게 적당하겠죠. 네, 당연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차값이나 그리고 이 주유비, 세금 이런 거 감안을 하면 그 연봉 그 전문직 직장인 기준으로 최소한 1억 원은 있어야 그나마 네. 좀 유지하는데 큰 부담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고액 연봉자에게 좀 적합한 차가 아닐까. 그리고 네. 이런 자동차는 네. 뭐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기사. 아침 드라마나 막 네. 그런 데 보면 그 보통 기사를 따로 두고 네네.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자동차를 통틀어 보통 쇼퍼 드리븐이라고 하거든요. 예, 쇼퍼 드리븐이요? 예, 무슨 뜻이지? 쇼퍼 드리븐이 그러니까 기사를 두고 그거를 쇼퍼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실 앉는 쇼파 그 뜻은 아니고요. 네. 그 기사를 두고 편하게 탄다 그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에쿠스급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동급입니다. 동급이고요. 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는 에쿠스보다는 그래도 이게 네임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에쿠스가 6,700 정도면 네. K9은 3.8리터 기준으로 6,200. 6,200. 예, 그리고 3.3리터 모델은 좀 더 낮고요. 가격이. 이번에 뭐 2014년형이 나오면서 기존보다는 가격이 조금 다운됐다고 들었어요. 예. 네. 보통은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국산차 기준으로는 네. K9은 의외로 가격이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네. 물론 뭐 편의 사양이 조금 삭제된 것도 있긴 한데 그걸 감안해도 이 소비자들이 구입할 문턱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얼마 정도 싸진 거예요? 일단은 최고급 트림 같은 경우에는 프레지던트라는 트림이 있었는데 네. 이 프레지던트 트림이 8,60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지던트 트림이 없어지고
그리고 RVIP라는 트림만 남겨놨는데 네. 그 가격이 한 약 7,8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그 편의 사양이 두 가지 있는데 그걸 네. 추가를 해도 8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싸진 않지만. 네. 네. K9 2014년형 시승을 해보셨는데 소감은 어떠셨어요? 2012년 처음 출시한 K9을 제가 타봤기 때문에 네. 뭐 조금은 익숙하더라고요. 계속 타보니까. 근데 초기형하고 비교할 때 그 램프 디자인이나 그리고 전면 그릴이 조금 바뀐 것 빼고는 나머지는 뭐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대신에 이 가격이 낮아지고 최고급 트림이 프레지던트가 없어진 네. 결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K9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대형 세단답게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또 놀라운 거는 고속주행 안전성인데요. 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형 이하 중소형차들은 고속주행 안전성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특히 그 올류 프라이드나 예전에 나왔던 프라이드 디젤은 상당히 좀 조금의 고속의 핸들을 털면 그냥 뒤가 날아간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차종인데 네. 이 K9은 반대로 마치 그냥 뻥 안 치고 벤츠나 BMW하고 고속 안전성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 아우토반에서 시속 200km로 크루징 해도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 K9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편안하게 탑승을 할 수 있는 대형 세단이지만 또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전 재미는 일단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급히 꺾는다든지 그러면 네. 일단 타이어 자체가 컴포트 성향이라서 그립이 생각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쫙 밀립니다. 그 흔히들 말하는 회장님 운전 예, 해야겠네요. 회장님 운전을 하는 차입니다. 여기 거기에 특화돼 있고요. 네, 그 제가 페이스북에 그 질문 올려달라고 했더니 어떤 분께서는 원래는 아우디를 타시다가 K9으로 갈아타셨대요. 네. 그만큼 그 전엔 뭐 아우디 어떤 모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외제차를 타다가 사실 국산차로 옮겨 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네, 또 그렇죠. 매력에 있는 차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외제차에서 K9 탄다 해서 만족도가 올라간다고는 보장 없는데 아우디면 또 아우디 예전 모델은 이 서스펜션이 딱딱하고 시트가 은근히 불편하거든요. 네. 이게 또 고속도로 주행을 위해서 만든 모델이 많아서요. 네네. 그러면은 편하게 탄다면은 K9이 오히려 아우디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는 또 그리고 뭐 수리비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신다고. 예, 수리비는 훨씬 네. 편하죠. AS 받는 것도 편하고요. 그러게요. 이 대형 세단 회장님 전용 차에 걸맞는 K9인데 그 경쟁하는 대형 세단이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이런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지금은 아직 김신영 기자께서 연봉 1억은 아직 안 되시지만 곧 되시겠지만 이 연봉 1억을 버시면은 그렇게 고소득이 상태라면은 대형 세단을 구매하기 위해서 K9, 에쿠스, 제네시스 이 셋 중에 만약에 고른다면 어떤 차종을 고르시겠어요? 글쎄요. 이거 의외로 쉽게 답하기는 힘든 질문인데요. 어렵게 답해 주세요, 그러면. 셋 다 나쁜 차는 아니고 네. 좋은 차라서 그래도 사실 제 취향에 가까운 자동차라면 취향만 따지면 제네시스가 가깝거든요. 제네시스요. 그다음 네. 운전 재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뒷좌석까지 고려하면 저는 K9을 구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정말 네임밸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쿠스와 제네시스 중에 고른다면은 K9은 아직 그 많은 분들이 그 아래 등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대 아까 얘기했죠. 에쿠스보다는 조금 비싸다고요. 에쿠스가 더 비싸죠. 네, 에쿠스가 6,798만 원이고 K9이 6,260만 원대. 예, 맞아요. 가격적인 메리트는 당연히 좀 있겠네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K9. 그래도 K9입니다. 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고들탑 애청자분들께서 참 좋아하십니다. 네, 일부 네티즌들은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이런 독일 3사 수입 대형 세단에 그 연비가 뛰어난 디젤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에쿠스나 K9에도 디젤 엔진을 탑재하면은 판매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네. 원래 연비는 가솔린보다 디젤이 훨씬 월등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베라크루즈나 모하비에 그 적용됐던 그 디젤 엔진을 그래 탑재를 한다면 아마 그 처음에 6.5km 나왔던 그 연비 구간에서 네. 적어도 한 10km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런데 디젤 엔진을 또 그 중장량층은 싫어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시끄럽다. 예, 그렇죠. 네. 뭐 요즘 디젤 엔진이 많이 승용차에도 탑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이 조용해지고 그리고 진동도 많이 적어졌다 했는데 그래도 네. 가솔린하고 디젤 엔진 그 특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K9이나 에코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선택하는 그 연령층이 50대거든요. 아무래도 50대가 네. K9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연령 중에 43%라고 합니다. 예, 그 50대 이상의 구매 고객들은 편안하면서 조용한 정숙성 그리고 가속할 때 부드러운 느낌을 선호하지 또 시끄럽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핸들이 뭐 무거우면서 핸들 그 서스펜션이 단단하면서 고속도로나 뭐 서킷 뭐 와인딩 주행 이런 걸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좀 네. 부드럽고, 굳이 예. 디젤 엔진을 도입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죠. 네. 디젤은 굳이 도입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차라리 저는 디젤보다는 그냥 아예 전기 모터로 그 동력을 분산시키거나 독립적으로 그 전기 모터 구동하는 하이브리드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K9 결론적으로는 추천이신 거죠? 예, 저는 추천합니다. 50대 넘어가시고 연봉 1억이 넘으실 때는 K9 구매하시겠다. 그때까지 아마 있다면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김진우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생생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F1 해설가 윤재수 의원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F1 해설을 하고 있는 윤재수라고 하고요. 네. 주로 써니캐로.com이라는 제 개인 블로그, 캐로군의 블로그라는 곳에 글을 올리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F1 해설자라는 위치가 되면서 F1 관련된 글을 쓰고 뭐 관련된 행사에 참가하고 뭐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F1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저도 약간은 잘 모르거든요. 뭐 포뮬러 1이고 자동차 경주고 영암인가요? 네, 어디죠? 거기서 하는 거 정도만 알지 잘 모르는데 F1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F1이라는 거는 이름 자체는 포뮬러 1에서 온 거고요. 포뮬러 1을 줄여서 F1이라고 부르는데 포뮬러 1의 포뮬러는 규칙, 규정, 공식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이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자동차를 좋아하시면 탐라이더를 읽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보유경에 들리는 탐라이더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자동차 좋아하시잖아요. 네. 자동차의 역사가 사실상 모터스포츠, 자동차 경주의 역사와 일맥상통해 있고 그 자동차 경주를 통해서 자동차의 성능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잘 모으는 능력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사람들이 네. 19세기 말부터 했었죠. 예, 그 19세기 말부터 했던 노력들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의 흐름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른 건 누구냐? 차의 의미에서도 그렇고 드라이버의 의미에서도 그 경쟁의 무대가 됐던 것들이 공식으로 정리된 것 중에 제일 높은 레벨이라는 네. 뜻에서 F1입니다. 네. 차를 좋아하신다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서로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동차와 F1 아주 잘 어울리는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스피드를 좀 즐기시나요? 가상 세계에서만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공도로에서는 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예, 최대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공공도로에서 어떤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면서 좀 이렇게 위험한 운전을 즐기시는 분들은 제가 뭐 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떤 계몽과 홍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게 개선돼야 되는 이유는 위험하기도 하고요. 네. 진짜 스피드를 느끼려면 모터스포츠 서킷에서 네. 정말 그 한계 상황에서 또 그러면서도 안전한 곳에서 달리는 게 정말 자동차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직 서킷을 달릴 만한 수준의 차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상 세계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 왜 중계를 하려면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레이싱을 좀 해보는 경험이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 예, 없고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처음 해설자가 된다 그랬을 때도 방송국에서도 반대가 많으셨고 정확히는 제가 PD님 얼굴 한번 못 보고 처음 마이크 잡고 생방송을 시작했었는데 네.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 저희 추천했던 아나운서 분이 네. 이명진 아나운서라는 분이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니까 네. 지금은 MBC 기자로 가 계신데요. 저를 추천해서 가니까 위에서 경력이 어떻게 되냐, 모터스포츠 경력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없습니다. 미쳤냐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명진 아나운서가 밀어붙이셔서 네. 자리에 앉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 케이스. 여기 2010년 가을 얘기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만한 실력이 되고 인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최고 F1 해설가가 되신 거잖아요. 뭐 솔직히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뭐가 말하는 능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지식 수준이 F1 해설을 할 수준에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F1 겸손하세요. 자동차에 대해서 저는 참 모르고 이제 F1 관련해서 해외에서 여행을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F1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제가 진짜 그분은 자동차와 아무 관계도 없고 레이싱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과 얘기해 보니까 제가 반밖에 모르더라고요.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그러게요. 관심을 가지면 다들 알게 되실 거고 몇 년 뒤에 발전을 하면 야 윤재수 같은 놈은 해설하면 안 돼. 라는 시대가 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자동차나 F1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네, 뭐 이 사랑한다의 어떤 고상한 의미보다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좀 집착하고 좋아하는 약간 마약 같은 거라서요. 거기 빠져서 지금 못 태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열정이 막 이렇게 느껴지니까 저도 너무 좋은데 그 애청자분들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알론소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 이분도 같은 얘기예요.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데 왜 다들 관심을 안 가질까요? 좀 슬픈 질문이네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F1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스피드를 아무래도 예,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어떤 기술적인 요소나 뭐 아니면 드라이빙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공공도로에서는 못 느끼지만 사실 차를 모는 사람들은 다 그거 느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길에서 그 과속하고 그러시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보기에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서킷이나 모터스포츠에서 즐기지 않고 공공도로에서 그냥 악셀 꾹 밟는 거 흔한 표현 위험하죠. 예, 그걸 통해서 아니면 칼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걸 통해서 그런 쾌감을 느끼시려고 좀 잘못되게 인식이 돼 있다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래도 모든 스포츠를 제대로 즐길 여력이 안 돼요. 시간 여유도 그렇고 돈을 내고 그런 문화생활 이런 여가생활을 하는 거에 익숙지 않은데 그중에 특히 돈이 많이 드는 게 모터스포츠고 그중에 특히 많이 드는 게 F1이거든요. 볼 때도 하는 건 둘째치고 볼 때도 돈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 영암에서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F1 그랑프리 개최했는데 정말 세계 수준으로 따지면 정말 낮은 그 국민소득 수준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수준에 비해서 한 절반 가격에 가깝게 가격이 책정됐는데 너무 비싸다. 공짜표 없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니까 사실 그게 F1이 어떻게 보면 인기 없게 된 계기라고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말 해설로 친절하게 어려운 부분을 해설해 줄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윤 의원님께서 해설을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예, 이제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아무 방송사도 중계권을 사지 않아서 지금 TV 중계는 없고요. 제가 라디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무료 라디오 채널에서 하고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어려운 부분도 짚어드리고 인터랙티브하게 채팅창에 질문 달아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직접 가서 보는 게 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뭐 2박 3일 동안 좋은 좌석이 100만 원 정도 한다고요. 사실은 그게 진짜 좋은 건 아니고요. 더 좋은 게 있는데 그 일반 판매를 안 하는 아주 비싼 패독 패스 티켓 같은 경우에는 뭐 5,000불, 6,000불 정도 해요. 티켓 가격이. 2박 3일 동안요? 예, 이제 정확히는 이제 3박 4일이죠. 3박 4일인가요? 4일인데 우리나라는 왜 금요일에 차가 달려야 세션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목요일에 시작이거든요. 뭐 세레머니 같은 건가요? 일단은 트랙에 와서
트랙 워크 같은 프로그램 트랙에 직접 걸어보는 일반 도로랑 다르거든요. 그걸 이제 걸어봐야 많이 알고 드라이버들이 또 거기서 이제 어울리고요. 네. 드라이버 팬 사인회 같은 것도 대부분 목요일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목요일에 일해야지 누가 그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토요일 날 퀄리파잉 그 레이스 직전에 정말 힘들게 달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팬 사인을 시켰죠. 네. 참 드라이버에게도 민폐였어요. 예, 뭐 직접 가서 즐기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앞으로 한 10년 내로 우리나라의 문화생활, 여가생활을 즐기는 모든 이런 구조가 바뀔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옛날보다 예.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게요. 예, 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탑라이더 같은 방송도 생기고 하면서 앞으로도 F1 활성화에 조금 더 저희가 윤 의원님이나 저희가 좀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직접 못 가서 보지만 아쉬운 점은 또 이렇게 윤 의원의 방송을 또 들으면 되는 거죠? 네, 탑라이더를 통해서 자주 들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개인 방송 청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유스트림 통해 가지고 저작권 문제가 전혀 없는 제 목소리만 나가는 오디오 코멘터리 방송을 그랑프리 세션이 있을 때 금요일 그 오전 세션부터 이제 현지 시각 기준 오전 세션부터 진행하는 동안은 제가 전후 10분, 20분씩 계속 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유스트림에서 GP_KR을 검색하시면 네. 제 채널이 나옵니다. 지난 방송도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검색해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차장사님의 질문이에요. 윤 의원님이 보시기에 올 시즌 새로운 팀으로 이동한 드라이버들 중 어느 드라이버가 가장 새로운 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상위권 팀 같은 경우에는 페라리로 이적한 키미 라이코넨이 제일 큰 유명한 이름인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적응을 못 하고 있고요. 반면에 레드불로 이적한 사실상 신인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이제 4년 차가 되기는 하지만 워낙 이제 B팀 레드불 B팀이라고 할 수 있는 토로 로소에서 오래 활약을 했고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차에 안 탔던 리카도가 네. 일단 개막전에서 실격 처리가 되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리카도 적응을 굉장히 잘했고 또 이적한 드라이버 중에서 이제 훌켄버그는 원래 이제 챔피언감으로 꼽히던 드라이버이기도 하니까 당연하기도 하지만 포스 인디아로 복귀하자마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리카도와 훌켄버그가 개막전의 모습을 봤을 때 또 프리시즌 테스트도 포함해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한 시즌 중반 가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죠. 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올 시즌 개막전 전에 각 팀이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뉴 머신들을 선보였는데 조금은 우습게 표현돼서 다양한 패러디물이 나올 만큼 화제가 됐습니다. 또 뉴 머신들의 배기 사운드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배기 사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다음 질문이네요. 차 얘기 잠깐 먼저 하면은 올해 이제 규정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고 사실 F1 역사 기준으로 6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올해.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이제 안전 규정 때문에 노즐을 좀 낮추는 규정이 생겼고 그런데 차를 빠르게 만들려면 노즐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기괴한 노즐가 나오다 보니까 개미핥기 그다음에 진공청소기 다이슨이라고 막 부르는데 해외에서 낮춰 있다는 거죠. 이게 기울어져서 낮춰진 건데요. 밑으로 진공청소기처럼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되니까 밑바닥으로 이렇게 기고 그 앞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크게. 완전 진공청소기다. 그러게요. 그 개미핥기는 이렇게 그 긴 노즈가 나오다 갑자기 좀 가늘고 긴 노즈가 앞에 다시 따로 붙어 있는 듯한 이런 형태가 정말 많고요. 네네. 이상하다는 얘기가 많지만 좀 보죠. 심지어는 포크리프트, 그 지게차 이런 개미핥기의 그 가늘은 노즈가 2개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 있는 형태도 진짜 지게차 같겠네요. 네, 지게차처럼 생겼습니다. 로투스죠. 그런 게 있었고요. 이제 배기음에 대해서는 올해는 당연히 배기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올해 이제 터보 차저가 거의 한 25년 만에 복귀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연흡기차와 터보차는 소리가 당연히 다르고요. 네. F1 엔진에서 나는 배기음이 F1은 원래 머플러가 없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데 터보를 달면 터보차저 자체가 소음기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사운드가 굉장히 낮아지고요. 터보 이제 터빈이 한 10만 RPM 정도로 회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슉슉거리는 소리가 빠져나오니까 되게 신기하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사운드 레벨이 소음기의 역할하는 터보차저 때문에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기어 변속하는 소리, 타이어 스키드음, 관중 소리까지 이제 모든 게 다 들리게 되니까 F1의 어떤 사운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저는 현재 사운드 굉장히 좋고요. 제가 80년대 F1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전에 F1은 독수리와 매가 하늘에서 깍깍거리면서 싸우는 정말 고음을 귀를 찢는 듯한 사운드였다면 이제 맹수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진 않는데 그르릉 하면서 싸우는 어떤 네. 정글의 모습 이런 걸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들이 걸리시겠지만 적응하면 나름 또 멋있고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정사님께서는 뭐 뉴머신 배기 사운드 이상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어떠냐라는 질문이셨는데 뭐 적응하면 괜찮다, 오히려 좋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끝까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그렇다면 이들 머신들 중에 새 규정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머신이라고 생각하는 머신이 있다면 어떤 팀의 머신인가요? 라는 질문까지 주셨네요. 성적이 나왔는데 메르세데스가 프리시즌 테스트부터 너무 압도적이었고 뭐 실제 레이스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너무 아껴가면서 연속 한 번 안 밟고 제일 안전한 루트로만 달려도 다른 차보다는 0.5초 빠르더라고요. 한 바퀴에 한 레벨. 압도적으로 강했는데 거기다가 제일 예뻐요. 네. 얘는 진공청소기도 아니고 개미핥기도 아니고 굉장히 정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메르세데스 거. 네. 뭐 메르세데스 벤츠 좋아하시는 분들 차의 이미지 그대로 은색의 실버 에로 차가 네. 예쁘고 빠르고 안정적이에요. 제일 신뢰도도 높고 그런 면에서 이건 두말할 여지 없이 메르세데스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드라이버는 누군가요? 저는 키미 라이코넨이고요. 제 방송 청취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지만 1등을 많이 하거나 최고의 드라이버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어떤 저희 정서와 잘 맞고 이 드라이버는 3등만 해도 굉장히 기쁜 하지만 충분히 1등하고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드라이버랑 저랑 잘 맞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뭐 당연히 그 최고 F1 해설가시니까 그러시겠지만 네. 앞으로 계획이라고 할까요? 어떤 행보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제가 사실 F1 해설을 하려고 회사를 때려치웠던 건 아닌데 12년 동안 하던 직장을 이제 때려치우고 글을 쓰려고 그랬어요. 책을 쓰려고 했었는데 F1 관련해서요? 예, F1 관련도 있고 또 소설도 있고요. 예, 네, F1 관련된 거는 한 권을 겨우 냈고 이제 소설 같은 것도 쓰고 싶지만 소설은 제가 보기에 이제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한 3년 있지 않으면 쓰기 힘들 것 같고 F1 관련된 책은 지금 준비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잡지도 제가 좀 많이 관여해서 나오는 잡지가 하나 생길 거고 그다음에 F1 관련된 약간 전문서적 비슷한 그런 것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랑 재미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탑라이더에도 칼럼 쓰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탑라이더에 계속 칼럼을 쓰고 있고요.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이드 F1이라는 코너인데 매주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 F1 앞으로도 많이들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주가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뭐 F1 해설도 하시니까 말재주, 또 글재주, 거기다 또 음악도 하신다고요. 예, 음악은 취미고요. 잘하지는 않습니다. 락커예요? 포지션이 어떤 건가요? 원래 기타를 쳤어야 되는데 기타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잘 치는 친구를 데려오고 보컬을 못 구해서 보컬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 노래 한마디 듣고 싶네. 예, 저희가 상당히 헤비한 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팀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렐름다운이라는 팀을 2000년에 결성한 아마추어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에 가면은 뵐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 직장인 밴드라서요. 저희가 원래 1년에 한 번 했는데 지금 다들 바쁘셔서 요새 최근 2년 공연을 못했어요. 지금 다시 모여서 연습하고 있는데 올해 중에는 한 번 할까 하고 있는데 저희 기타 한 명이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또 공연할 때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요. 저희 고들탑 애청자분들 초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잘하는 노래 말고 즐겁게 노는 무대를 원하시면 놀러 오십시오. 네, 저도 꼭 초대해 주시고요. 네, 뭐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인데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F1이요. 어려운 거 아니고 재밌는 겁니다. 자동차도 어려운 게 아니라 재밌는 거잖아요. 네. 재미를 가지고 보시면 재밌으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즐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F1 해설가 윤재수 의원 말씀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들탑 네 번째 시간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나날이 알찬 소식들로 채워드리고 있어서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지금 탑라이더 홈페이지에서는 킨텍스에서 진행될 국내 최대의 애프터마켓 전시회죠. 오토모티브 위크 2014 초대권을 나눠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는 엔진 복원 치료제 하도 관계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하도 XATO인데요. 하도에 관한 질문들 고들탑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회원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2만 원 상당의 엔진 복원 치료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드라이빙 뮤직 한 곡 추천을 해드려야 되겠죠. 시작할 때 벚꽃놀이 얘기로 문을 열었는데 문 닫을 때도 같은 내용으로 갈까 합니다. 늘 이맘때면 순위권에 등장하는 곡이죠. 버스커의 벚꽃 엔딩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